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안녕하세요. 위클리 아르떼 진행의 유예빈입니다. 오늘도 정혜윤, 이라윤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문화생활 즐기고 계실까요? 최근에는 영화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 등이 흥행을 이어가면서 극장가에서도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조금 주춤했던 관객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작품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새삼 문화와 예술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이렇게 좋은 작품 하나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또 때로는 잊고 있던 감정들을 꺼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과 무용, 또 책까지 장르는 달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과 활력을 준다는 점은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위클리 아르떼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이야기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목할 만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픽스테이지 시간입니다. 혜윤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여러분, 만약 내가 생각 없이 던졌던 독설과 또 조롱이 가장 잔인한 화살이 되어서 나를 향해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타인의 슬픔을 비웃던 남자가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자기 자신의 비극 앞에 서게 되는 이야기죠. 바로 주세페 베르디의 명작 오페라 리골레토입니다. 네, 던진 말이 독설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조금 소름이 돋았긴 했는데요. 보통 오페라 하면 또 멋진 영웅이나 이런 로맨스를 떠올리게 되는데 주인공 설정이 조금 독특한가 봐요. 맞아요. 그리고 제목인 리골레토도 다른 오페라들처럼 주인공의 이름 같기도 한데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 작품이 이 세계적인 명작으로 불리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제가 시작부터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오페라에서는 잘생기고 또 멋진 테너가 주인공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리골레토는 곱추이자 공정의 어릿광대인 바리톤 캐릭터가 극의 전체를 이끌어가는데요. 이 권력자인 공작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이 타인의 불행을 잔인하게 놀리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세상을 전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뿐인 딸 질다를 집 안에만 가두고 키우는 모순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네, 밖에서는 모질게 굴면서 또 집에 와서는 딸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인 거네요. 하지만 딸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지나친 과보호가 오히려 화를 부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르고 자란 질다 앞에 가난한 학생으로 변장한 바람둥이 공작이 나타나거든요. 질다는 그의 다정한 속삭임을 진실된 사랑이라고 믿고 첫눈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때 질다가 순수한 사랑을 고백하며 부르는 아리아가 이 곡에서 가장 유명한 까로노메라는 아리아인데요. 갇혀있던 소녀의 눈먼 순수함이 앞으로 다가올 비극과 대비를 되어서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곡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올까요? 네, 노래가 정말 맑고 또 아름다워서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걱정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 아버지의 과잉 보호가 오히려 이 딸을 무방비 상태로 만든 셈인데 결국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리골레토에게 모욕당했던 이 귀족들이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그녀를 리골레토의 숨겨진 애인으로 오해를 해서 납치를 한 뒤에 공작에게 바쳐버립니다. 뒤늦게 딸이 처한 참상을 알게 된 리골레토는 피눈물을 흘리며 공작을 죽이기 위해 자객 스파라푸칠레를 고용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딸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복수가 시작되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이라는 게 항상 엉뚱한 곳에서 찾아오는데요. 폭풍우가 치는 밤 여관에서 공작은 자객의 여동생 마달레나를 유혹을 하면서 아주 신나고 가벼운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가요. 시간 좀 내줘 갈 때가 있어. 저희 다 알고 있는 노래죠. 우리가 전자제품 마트 광고 노래로 잘 알고 있는 곡인데요. 라돈나의 모빌레 이 곡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한쪽은 목숨을 건 복수를 준비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당사자인 공작은 그저 유희를 즐기면서 노랫소리를 흘려보내는 이 섬뜩한 태조가 긴장감을 극으로 끌어올리는데요. 우리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amabile, leggiadro viso, in pianto in riso e menzognero.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네, 확실히 원어로 들으니까 귀에 착 감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극적인 상황을 알고 나서 들으니까 이 신나는 멜로디가 또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복수는 과연 성공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이 자객의 여동생이 결국엔 공작에게 반해버리는데요. 그래서 오빠에게 그를 살려달라고 빌자 자객은 밤중에 여관 문을 처음으로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대신 죽여서 시신자루에 넣기로 합니다. 밖에서 이 말을 들은 질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공작을 구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자신을 기만한 남자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세상에서 자신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알게 해준 인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런 그릇된 통제와 또 독설이 딸의 이렇게 맹목적인 희생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잔혹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리골레토는 시신자루를 넘겨받은 뒤에 복수를 했다면서 굉장히 기뻐하는데요. 그때 이 멀리서 다시 들려오는 공작의 라돈나의 모빌레 노랫소리에 경악을 하고 맙니다. 급히 자루를 풀어봅니다만 그 안에는 죽어가는 딸 질다가 이미 들어 있었죠. 남에게 던졌던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왔음을 깨달으며 절규하는 것으로 이 극이 끝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간의 모순과 또 잘못된 선택이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지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공연이 정말 궁금해지는데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대전 오페라단의 제37회 정기 공연 리골레토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펼쳐지는데요. 관람 시간은 인터미션 15분을 포함해서 총 150분이고요. 8세 이상부터 관람이 가능합니다. 네, 지역에서 3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온 이 오페라단의 정기 공연이라서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출연진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리골레토 역에는요, 바리톤 신대희, 이치훈이 출연을 하고요. 질다 역에는 소프라노 최윤정, 이혜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공작 역에는 테너 서필 존노 배우가 출연하고 또 자객 역에는 베이스 김신재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또 마달레나 역의 메조소프라노 김선형, 김하늘 배우까지 참여를 해서 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무대 위에서 열심히 열연을 펼칠 이 무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감정선과 명곡들의 향연을 직접 느껴보고 싶네요. 네, 저도 정말 그런데요. 이번 가을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리골레토와 함께 또 삶과 선택의 무게를 마주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페라 공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무용 공연 소식인데요. 여러분 발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에는 뭐가 있을까요?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그리고 해적처럼 이렇게 익숙한 작품들도 있고요. 또 화려한 파드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클래식 발레의 매력을 한 공연에서 만나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고전 발레 대표 레파토리는 물론이고요. 현역 프로 무용수들의 무대와 또 미래의 발레 스타들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까지. 오늘 픽스테이지에서 소개해드릴 공연은 2016 한국발레협회 대전 충남 세종지회 발레 페스티벌입니다. 이렇게 발레 페스티벌이라고 하니까 한 작품을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작품을 만나는 갈라 공연일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이 페스티벌은 우리나라 발레를 대표하는 무용단이죠. 국립발레단과 세종시티 발레단, 그리고 YG 발레단 등 이렇게 국내 스타 무용수들이 참여해서 클래식 발레의 대표 작품들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무대입니다. 와, 근데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훌륭한 무용단이잖아요. 스타 무용수들의 무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연 같은데 여기에 신일 무용수의 무대들까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공연의 또 다른 관람 포인트는 바로 라이징 스타 무대인데요. 한국발레협회 대전 충남 세종지회가 개최한 이번 발레 콩쿠르 대상 수상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앞으로 한국 발레를 이끌어갈 차세대 무용수들의 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미 활발하게 활동 중인 프로 무용수들의 무대와 함께 또 미래의 발레 스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도 이번 페스티벌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들도 함께 만나보고 싶은데요. 이 첫 번째 작품이 베니스 카니발이네요. 제목부터 굉장히 화려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베니스 카니발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가면 축제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화려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펼쳐지는 남녀 무용수의 파드대가 가장 큰 볼거리인데요. 특히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빠른 발놀림과 정확한 회전, 그리고 또 밝고 유쾌한 표정 연기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클래식 발레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국립발레단의 박종석, 그리고 심연희 무용수가 무대에 올라 더욱더 완성도 높은 파드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와 진짜 그 클래식 발레의 우아한 분위기가 함께 더해져서 이 작품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먼저 영상에는 수원시티 발레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베니스 카니발 파드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해적 그랑파드대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발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기다리는 작품일 텐데요. 해적은 해적 콘라드와 메도라의 사랑과 모험을 담은 작품입니다. 특히 남자 무용수의 높은 점프와 또 화려한 회전이 특징이고요. 여자 무용수의 안정적인 밸런스와 포인트 테크닉까지 이렇게 클래식 발레가 가진 화려한 기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립발레단의 양중영, 안수연 무용수가 출연해서 최고의 테크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도 저희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했던 작품 같은데 이 발레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발레가 이렇게 화려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화려한 작품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YBC 발레단의 해적 그랑파드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파키타입니다. 파키타는 정확한 기본기와 또 화려한 바리에이션으로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YG 발레단 최혁준 무용수가 무대에 오릅니다. 저희가 함께 볼 영상은 2025년 로잔 발레 콩쿠르 우승자 박윤재 무용수의 무대인데요. 같은 작품이라도 두 무용수의 두 무대를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키타 함께 보고 오시죠. 마지막으로 돈키호테, 키트리의 친구들입니다. 돈키호테는 밝고 유쾌한 스페인 축제 분위기가 매력적인 작품인데요. 그중 키트리의 친구들은 축제 장면에서 활기를 더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정확하게 호흡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실력은 물론이고요. 또 군무의 완성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세종시티발레단이 무대에 올라 경쾌한 에너지와 화려한 군무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앞선 무대에서는 파드대 중심의 무대였다면 이번에는 군무가 가진 매력을 제대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화예술중학교의 학생들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돈키호테 키트리의 친구들 함께 보고 오시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마지막 라이징 스타들의 특별한 무대까지 정말 발레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함께 만날 수 있는 무대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공연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2026 한국발레협회 대전 충남 세종지회 발레 페스타는 오는 9월 6일 일요일 오후 6시에 대전 평송 청소년문화센터 평송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화창한 9월, 특별한 발레의 매력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번 발레 페스티벌과 함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책을 만나보는 위클리 북 시간입니다. 라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아프면 언제 약국을 찾으시나요? 대부분 낮에 병원을 다녀온 뒤에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거나 또는 퇴근길에 필요한 약을 사러 들리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는 조금 특별한 약국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문을 열고 문을 닫고 하루가 끝나는 시간에 오히려 문을 열어두는 곳, 일몰부터 일출까지 밤에만 영업하는 야간 약국입니다. 오늘 위클리북에서 함께 읽어볼 책은 고혜원 작가의 장편소설 어두운 밤을 지키는 야간 약국입니다. 그런데 제목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따뜻한 힐링 소설일 것 같은데요. 이 밤늦게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약사님이 약도 주고 또 외로운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 분위기인가요? 맞습니다. 초반에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드는데요. 근데 이 책의 흥미로운 건 그 분위기가 끝까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람 냄새 나는 동네 이야기처럼 시작하는데요. 읽다 보면 범죄와 수사, 그리고 주인공의 과거가 하나씩 연결되면서 생각보다 꽤 큰 사건으로 이야기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정도로 소개하기보다는 이 야간 약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주인공은 12년 동안 밤에만 약국 문을 열었는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약사 보호가 있었습니다. 보호가 운영하는 야간 약국은 어두운 빌라촌 한가운데에서 12년째 밤을 밝히고 있는 야간 약국입니다. 근데 영업시간이 굉장히 독특해요. 연중 무휴, 일몰부터 일출까지. 다른 약국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시간부터 이 약국의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보호 역시 조금 독특한 인물인데요. 무표정한 얼굴에 말투도 꽤 까칠하지만요. 손님이 어떤 상태인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약을 무조건 판매하기보다는 먼저 생활 습관이나 상태를 파악합니다. 네, 그러면 야간 약국이라는 제목이 단순히 소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설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낮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이고,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약국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호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낮에는 자신 말고도 사람들이 도와줄 곳이 많다는 것. 하지만 모두가 잠든 시간에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잠복 근무를 하다가 잠을 쫓으려는 형사, 불면에 시달리는 배우, 몸에 상처를 달고 사는 청년, 밤에 일하며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이 약국에는 약이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밤을 버텨야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보호라는 인물을 가장 잘 보여준 부분 하나가 바로 약을 달라고 해도 무조건 주지 않는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면증 때문에 수면 유도제를 찾는 사람에게도 보호는 바로 약부터 주지 않죠. 왜 잠을 못 잤는지, 최근에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또 생리통 때문에 진통제를 찾는 사람에게도 단순히 약만 판매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즉, 보호가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약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왜 이 약을 찾게 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약국의 모습과도 조금 연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프면 사실 우리가 일단 증상부터 말하고 뭐 먹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호는 오히려 왜 아픈지 한번 보자, 이렇게 멈춰 세워주는 사람 같은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호가 이상한데 또 무뚝뚝하면서 다정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 다독여주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라고 또 단호하게 이야기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이 손님을 굉장히 세심하게 살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의 위로가 조금 특별합니다. 무조건 힘들었지,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네 상태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위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 야간 약국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의 사연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중 한 명이 형사 환경인데요. 잠복 근무를 하던 환경은 밀려오는 잠을 깨려고 눈 밑에 물파스를 바를 정도로 상당히 절박하게 수사를 이어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보호는 그런 행동을 보고 단순히 웃어넘기지 않습니다. 이 환경의 행동 자체가 눈앞의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집착으로 이어진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또 배우를 꿈꾸거나 실제 연예계에서 활동하면서 불안과 불면에 시달리는 인물들도 등장하고요. 또 밤에 업소에서 일하면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이 약국을 찾곤 합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야간 약국이라는 한 장소를 통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또 낮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밤이라는 시간대를 통해 보여준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책의 초반부를 읽는 재미입니다. 처음에는 이번에는 또 어떤 손님이 들어올까 하면서 읽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혹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 중요한 인물이 바로 다인입니다. 어느 날 다인이 다친 채 야간 약국으로 들어오면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등장했던 이 형사들의 이야기와 야간 약국의 이야기가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좀 책이랑 완전히 다르게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정말 약국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따뜻하고 소소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막 마약이 나오고 이러니까 좀 추리물 같기도 하면서 뒤로 갈수록 장르가 바뀌는 느낌도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지점도 바로 이 지점인데요. 초반에는 잔잔한 일상물의 호흡으로 진행되는가 하면 후반부로 갈수록 이 범죄와 수사 이야기의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주 잔잔한 힐링 소설만 기대하셨다면 생각보다 사건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따뜻한 이야기만 이어지는 소설이 조금 심심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 장르 변화가 오히려 재밌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 보호의 과거 이야기인데요. 보호가 12년 동안 야간 약국을 운영한 데에는 이 사람들을 단순히 돕고 싶다는 이유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1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언니 자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죄책감, 자신이 그날 조금만 달랐더라면 언니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보호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이러면 또 보호라는 이름도 갑자기 또 다시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다른 사람은 계속 지켜주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과거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속에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야간 약국을 지키는 행동 자체가 그럼 어쩌면 보호가 12년 동안 스스로에게 내리고 있던 그런 벌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보호는 사실 사람들을 계속 살피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는데요. 사실 초반부만 보면 분명 공간형 힐링 소설의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별한 공간이 있고 또 저마다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 주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조금씩 변화하는데요. 뒤로 갈수록 형사들의 수사와 또 마약 조직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돌아오면서 긴장감이 상당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런 식으로 좀 특별한 공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소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편의점이나 서점, 식당 이런 것처럼요. 그런데 이 작품은 그런 익숙한 구조를 가져오면서도 좀 범죄 사건에 붙였다는 점에서 조금 차별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재미를 위한 장치만은 아닙니다. 결국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호 역시도 자신의 과거를 정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주인공인 보호가 조금 다르게 들린다는 점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처음에 약사 보호의 이름일 뿐이지만 사건이 흐르면서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계속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 약국을 찾는 사람들도 서로 완전히 다른 상처를 가지고 찾아오게 되는데 이 보호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답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역시 약도 사람마다 다르게 처방하듯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말이 필요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병원에 가라는 단호한 말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국이 약국이라는 공간이 상당히 잘 선택되었다고 생각해요. 약국에서는 아프다는 사실만 가지고 약을 고르지는 않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또 어떤 상태인지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어둠 밤을 지키는 야간 약국,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분들이 이 한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초반에는 편하게 읽을 수 있고요. 또 중후반까지는 이 사건의 진실이 궁금해서 계속해서 다음 장을 넘기게 되는 작품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이 뒤에 후반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좀 되게 잔잔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사건이 있는 걸 보면 초반에 등장하는 인물도 좀 유심히 볼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반대로 야간 약국이라는 그 공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군가는 이제 일을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도움을 이제야 필요로 하잖아요. 그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는 공간이 있다는 그런 설정 자체가 이 책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낮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밤이 되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을 지키는 야간 약국은 그 사람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힐링과 사건 두 가지 재미를 함께 느껴보고 싶은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조금 색다른 약국에 들러보고 싶다면 어떠실까요? 오늘 위클리북에서 소개해드린 책은 고혜원 작가의 어두운 밤을 지키는 야간 약국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야간 약국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픽스테이지에서 만나본 공연 속 인물을 알아보는 픽피플 시간입니다. 먼저 혜윤 아나운서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앞선 픽스테이지에서 이 베르디의 대표 오페라 리골레토와 함께 만났었죠. 이 오페라의 원작이 바로 희곡 일락의 왕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원작자가 바로 세계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프랑스 문학의 거장 빅토르 위고입니다. 빅토르 위고 작품 하면 사실 책이나 또 오페라뿐만 아니라 뮤지컬로도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특히 레미제라블이나 노트르담 드 파리 같은 이런 대작들이 남긴 작가라서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빅토르 위고는 19세기 프랑스 문단을 이끈 거장인과 동시에 권력에 맞서서 민중을 대변했던 정치가이기도 했는데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1802년에 태어난 위고는 어릴 때부터 문학에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해요. 14살 때 일기에 샤토브리앙처럼 되고 싶다. 그렇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적었을 정도로 열정이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희곡 크롬웰과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을 연이어 성공을 시키면서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중심 인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젊은 나이로부터 문단의 주목을 받은 셈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순탄했던 그의 삶에 굉장히 큰 시련이 찾아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1843년에 가장 아끼던 딸 레오폴딘이 익사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크게 충격을 받는데요. 한동안 작품 활동을 중단할 정도로 깊은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사회 문제와 또 정치로 시선을 돌려서 위고가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에 반대를 하다가 결국에는 20년 가까운 망명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고독한 망명지에서 탄생한 대표작이 바로 레미제라블인데요. 우리가 영화나 뮤지컬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작품이죠. 민중의 고통과 정의에 대한 열망을 담은 레미제라블의 대표곡 Do You Hear the People Song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망명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불후의 명작을 완성해냈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그의 애정이 음악 속에도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위고는 현실의 지옥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항상 그리고자 했는데요. 망명 시절에 집필한 또 다른 명작이죠. 웃는 남자 역시 기형적인 얼굴을 가진 주인공을 통해 기득권층의 위선을 지적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웃는 남자는 영화 베토벤에 나오는 그 악당, 조커의 모티브가 된 캐릭터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수많은 창작자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지배층의 탐욕을 비판을 하고 또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그의 사상이 오늘날 뮤지컬의 무대에서도 다시 한번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뮤지컬 웃는 남자 중 소외된 이들의 행복을 노래하는 모두의 세상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어려진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잔인한 세상 용서하기를 하늘이 준 기회 하늘이 준 오늘 세상 밝히리라 욕망에 길들여진 시선 속에 누군가의 지옥으로 세운 천국 검게 물든 꽃잎에 얼어붙은 그 생명에 영원한 빛을 밝혀주리라 무너진 용기도 짓밟힌 희망도 잔인한 세상 용서하기를 하늘이 준 기회 하늘이 준 오늘 되찾은 내 삶에
네,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의 비참함을 품어 안으려고 했던 이 빅토르 위고르의 마음이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참 이 노래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민중을 이야기하는 많은 작품을 남긴 빅토르 위고는 재정이 몰락한 뒤에 파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에 국민적인 영웅으로 환대를 받았는데요. 8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재산을 기부를 하고요. 오직 영혼에서 나오는 담백한 기도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20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모여서 이 거장의 마지막 길을 배웅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평생 실천했던 참된 사상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글이 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사랑받는지 한 번에 알 것 같습니다. 네, 권력 앞에 이렇게 굴복을 하지 않고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펜을 들었던 빅토르 위고, 그가 남긴 뜨거운 휴머니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밝은 빛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픽피플 빅토르 위고였습니다. 네, 빅토르 위고 만나봤습니다. 그럼 다음 분도 만나봐야겠죠. 앞서 픽스테이지에서 소개해드렸던 발레 페스티벌에서 기대를 모으는 무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립발레단의 베니스 카니발 파드대였는데요. 오늘은 그 무대의 주인공, 부드러운 선과 풍부한 표현력이 매력적인 발레리나 심연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픽스테이지에서 공연 소개를 들을 때 이 국립발레단의 심연희 무용수가 나온다 해서 사실 정말 기대가 됐거든요. 무대에서도 있지만 이 SNS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발레 스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발레를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심연희 발레리나가 처음 발레를 만난 건 6살 때였다고 합니다. 당시 어릴 적에 안짱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발레 학원에 처음 다녔다고 하는데요. 발레의 기본이죠. 턴아웃, 그러니까 골반에서부터 다리와 발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그 훈련을 꾸준히 하면서 조금씩 자세를 교정해 나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몸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시작한 발레였지만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면서 어느새 자신의 진로가 됐고요. 일반 중학교에서도 방과 후 발레 학원까지 열심히 다니면서 결국 선화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인 발레리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네, 체형 교정에서부터 시작한 길이었네요. 그러면 고등학교 진학하면서부터 이 국제 무대까지 꿈을 키우게 된 걸까요? 네, 심연희 발레리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는데요. 그중 하나가 세계적인 발레의 등용문이죠. 바로 로잔 발레 콩쿠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계속 연습하고 더 다음 무대를 열정적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때 심연희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재밌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바로 헤헤인데요. 힘든 발레 연습 중에서도 늘 웃고 있는 심연희 무용수를 보고 외국인 발레 선생님이 붙여준 귀여운 별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순간에서도 긍정적인 성격을 잃지 않는 그녀의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이 너무 사랑스러운 애칭인데요. 역시 긍정적인 마인드가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그녀의 꾸준함도 결국에는 결과로 나와줬을까요? 네, 결국 결과가 보답해 줬는데요.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는 세미파이널에 진출을 했고요. 2009년에는 한국발레협회 콩쿠르 학생부 대상, 그리고 동아무용 콩쿠르에서는 학생부 금상을 차지하면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무대를 향해 도전하던 10대 시절의 심연희 발레리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그럼 당시 로잔 발레 콩쿠르에 출전했던 풋풋했던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과는 또 다른 또 앳된 모습이 보이는데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 보여주는 집중력만큼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 진학한 심연희 무용수는 이제 더 큰 국제 무대로 향하게 됩니다. 2010년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불가리아 바르나 국제 발레 콩쿠르에 도전을 했는데요. 대회를 준비하던 중에 발을 접질리는 부상까지 있었지만 결국 무대에 올라 주니어 부분 은상과 또 모던 작품상을 받게 됐습니다. 또 2012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제발레 콩쿠르와 미국 보스턴 국제발레 콩쿠르에서 각각 시니어 은상을 차지했고요. 또 2013년에는 서울국제무용 콩쿠르 1위에 이어 프랑스 그라스 국제무용 콩쿠르 파드대 부문 대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와, 이 정말 수상 경력이 엄청나군요. 이 고등학생 때 시작한 국제무대 도전이 대학생이 된 뒤에는 마치 자신의 리즈 시절처럼 연속 수상으로 이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 때는 파트너와 연습할 시간이 불과 2주 정도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짧은 준비 기간에도 금상을 받으면서 스스로도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심연희 무용수는 이렇게 수상 자체만큼이나 세계 각국에서 발레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났던 그 경험을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꼽고 있는데요. 특히 2011년 시칠리아 국제무용 콩쿠르에서는 무대와 객석이 가까운 독특한 공연 환경이 기억에 남았고 또 2013년에는 헝가리 누레이프 콩쿠르에 직접 출전하지 않고서 파트너를 도와서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발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던 그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발레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무대를 경험한 뒤에 그러면 국립발레단으로 향하게 되는 걸까요? 네, 2016년 국립발레단에 입단을 하게 됐고요. 현재는 국립발레단 솔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대 위에서 만나는 심연희 발레리나의 가장 큰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손끝과 발끝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선, 그리고 안정적인 테크닉과 파트너링이 강점이고요. 또 무엇보다 동작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기력이 돋보입니다. 이렇게 클래식뿐만 아니라 현대 작품에서도 섬세한 감정 표현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폭넓은 작품들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영상으로 볼 때마다 여성스럽다, 우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국립발레단에서도 심연희 발레리나의 색깔을 보여주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죠. 네, 그렇죠. 국립발레단 지젤에서는 주인공 지젤을 맡았었고요. 호두깎이 인형의 마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클래식 작품에서 주요 배역을 맡으며 지금까지 자신만의 색깔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연희 발레리나의 무대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호두깎이 인형의 스페인 춤입니다. 심연희 무용수가 가진 선명한 음악성과 또 밝은 에너지, 또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동작이 이 역할과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왜 찰떡이다라는 표현을 썼는지 직접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호두깎이 인형 함께 보고 오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배역이랑 찰떡인데요. 이 밝은 에너지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4년에는 그동안 쌓은 무대 활동을 인정받는 의미 있는 상도 받았습니다. 바로 한국발레협회의 프리마 발레리나 상인데요. 그동안 국립발레단의 프로 무용수로 꾸준히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는 수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심연이 발레리나한테는 무대뿐만 아니라 인생까지 함께하는 이 소중한 발레 파트너가 있다고요. 네, 그렇죠. 바로 발레리노 선호연 님입니다. 두 사람은 국립발레단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연습실과 무대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했고요. 이렇게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면서 무대의 동료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의 파트너이자 부부이기 때문에 오직 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눈에 띄는데요.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커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두 사람이 충무를 함께 선보이는 장면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Where to go or say we're only dreaming. A whole new world, a dazzling place I never knew. But when I'm way up here, it's crystal clear that now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Now you. I'm in a whole new world. Unbelievable sights, indescribable feeling, soaring, tumbling, freewheeling through an endless diamond sky. A whole new Don't you dare close your eyes. world, 100,000 Hold your breath, things it to gets see. better. I'm like a shooting star. I've come so far. I can't go back to where I used to be. Every turn is surprise. New horizons Every to moment that's pursue. better. I'll chase them anywhere. There's time to spare. Let me share this whole new world with you. A whole new world. That's where we'll It's be. where we'll be. A thrilling chase. A wondrous place. 네, 두 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발레로 만나서 결혼하고 또 이렇게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괜히 행복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후 심연이는 출산을 위해 잠시 무대를 떠났다가 다시 국립발레단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발레리나에서 출산 이후 다시 무대에 선다는 것은 몸의 감각과 또 체력을 다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심연이 무용수는 임신 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출산 전날까지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고 또 스트레칭을 하면서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출산 후에 아이를 안고 발레를 하는 모습이 영상에 공개되면서 조회수 70만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6살 몸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시작했던 발레가 어느새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고 이제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심연이 발레리나. 앞으로 그녀가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관객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문화예술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좋은 작품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데요. 저희 위클리 아르테에서도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좋은 예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